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편안한 저녁 보내고 계신가요? 흔히들 남자의 질투는 아내를 향한 사랑의 증거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질투가 사랑의 표현이 아닌 깊이 상처받은 마음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가 되기도 하죠. 저는 제 아내를 한치의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녀가 밤늦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던 그날 밤 전까지는 말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의 차에 위치 추적기를 달고 뒤를 쫓았을 때 저는 배신의 증거를 잡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은 제 심장을 그대로 얼어붙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내는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고 피하거나 숨기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서로를 껴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평온해 보였던 제 결혼 생활의 끝일까요? 아니면 더 잔인한 충격의 시작일 뿐일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어떤 상처는 살갗이 아닌 신뢰의 심장에 새겨진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박준서, 올해 36입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편이자 아빠로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중소건설회사의 관리팀장으로 일하고 있죠. 일이 바쁘긴 해도 수입이 안정적인 덕에 아내와 아이가 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내 수진이는 저보다 6살 어립니다. 결혼 전에는 회계팀에서 일했지만 아들 민준이를 낳은 후로는 쭉 전업주부로 지내왔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도 어느덧 8년이 흘렀네요. 신혼 초에는 퇴근만 하면 아내와 아이에게 붙어 지낼 만큼 사랑이 넘쳤습니다. 수진이도 요리 잘하고 아이 잘 돌보는 다정하고 모범적인 아내였죠.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아들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였습니다. 수진이가 갑자기 다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내가 자신을 되찾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해 기쁘게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모든 것을 궤도에서 벗어나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퇴근이 늦어지는가 싶더니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회식이다, 고객 미팅이다, 친구 생일이다, 핑계는 늘어만 갔죠. 제가 의심이 많은 남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밤 11시가 넘어 귀가하는 아내에게서 낯선 향수와 와인 냄새가 풍겨온다면 어떤 남편이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한 번은 수진이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날카롭게 쏘아붙이더군요. 못 믿으면 말아.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냐? 당신 말대로 집에만 있었으면 나 우울증 걸렸을 거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이 앞에서 다투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저에게 가족의 행복은 어떻게든 지켜야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한 달 전 어느 날 밤 수진이는 가장 친한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간다며 늦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죠. 하지만 새벽 1시가 넘어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가 다 되어서야 아내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립스틱은 번져 있었죠. 눈가는 온 것처럼 붉었고 온몸에서는 담배와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흘 뒤 저는 IT 회사에 다니는 친구 동현이에게 부탁해 수진이의 차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달았습니다.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이든 아니면 제가 의부증에 걸린 것이든 확실한 답이 필요했습니다. 첫 주는 아내의 동선이 깨끗했습니다. 집, 회사, 그리고 가끔 들르는 마트가 전부였죠. 저는 스스로에게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주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수진이는 회사에서
프로젝트 성공 기념 회식이 있어 늦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오늘 밤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밤 9시 위치 추적기는 아내가 회사 방향이 아닌 도산대로 쪽으로 향하다가 불빛이 드문 한적한 골목에서 멈춘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즉시 택시를 잡아 뒤를 쫓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수진이가 탄 차는 간판도 희미하고 불빛만 깜빡이는 작은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려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아내가 훤칠하고 신사적으로 보이는 낯선 남자와 함께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아내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허리에 가볍게 손을 얹는 모습, 그리고 두 사람이 다정하게 웃으며 메뉴를 고르는 모습은 영락없는 연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내 아내가 정말 바람을 피우는구나 라는 한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 모든 장면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망신 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게 꿈이 아니라는 증거이자 아내와 마주 앉았을 때 보여줄 자료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1시간가량 머물다 카페를 나섰고 저는 다시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제 예상과 달리 아내는 집으로 오지 않고 강남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자는 너무나 익숙하다는 듯이 아내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두 다리가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년간의 결혼 생활, 그 모든 희생이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차가운 밤바람이 살을 애는 듯했지만 제 몸은 분노로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질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저 안으로 들어간다면 무엇을 보게 될까? 두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더 따라가야 할지 돌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울리는 진동이 저를 현실로 되돌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니는 다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준서야, 너 아직 안 들어왔니? 민준이가 열이 펄펄 끓어 아들 이름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불 켜진 아파트를 뒤로 한 채 서둘러 택시를 잡았습니다. 마음속은 의심과 고통, 그리고 차갑고 두려운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후로 우리 가족은 결코 예전 같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안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아들 민준이는 이불을 칭칭 감은 채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이마는 숯불처럼 뜨거웠죠. 어머니는 침대맡에 앉아 따뜻한 물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아주고 계셨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신 듯 눈가가 퀭했습니다. 제가 방으로 들어서자 밤새 아무 말도 못한 탓에 목소리가 잠겨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걱정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너는 어디 갔다가 이제 오니? 민준이가 밤 10시부터 열이 펄펄 끓는데 너희 둘 다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를 않더구나.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신없이 앓고 있는 아들을 보니 심장을 누가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 곁으로 다가가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불덩이 같았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바싹 마르고 볼은 새빨갰습니다. 해열제는 먹였는데도 계속 축 처지기만 해서 걱정이다. 아침에도 안 내리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야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방문 밖으로 끌어내시더니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수진이는 어디 갔니? 애가 아픈데 엄마라는 애가 코빼기도 안 보이고 너희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저는 어머니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방금 겪은 일을 참아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늘 수진이가 착하고 현명하다며
며느리 편을 들어주시던 어머니께는 더욱더요. 어머니, 이제 그만 주무세요. 민준이는 제가 돌볼게요. 어머니는 저를 한번 흘겨보시더니 조용히 당신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이 곁에 앉아 수시로 물수건을 갈아주고 체온을 재면서 머릿속은 온통 지난밤의 영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몸에 딱 붙는 붉은 원피스를 입고 그 남자와 웃고 떠들던 수진이의 모습, 아파트로 들어갈 때 허리를 감싸 안기던 순간 처음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반짝이던 아내의 눈빛, 새벽 6시가 다 되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수진이의 발걸음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침대맡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 문 앞에서 잠시 멈칫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민준이, 괜찮아? 저는 고개를 돌려 아내를 보았습니다. 아내에게서는 여전히 그 낯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저를 괴롭혔던 바로 그 냄새였죠. 얇은 코트를 걸친 아내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은 거의 지워졌지만 마스카라는 눈 밑에 살짝 번져 있었습니다. 파티에 다녀온 엄마라기보다는 동틀녘에 누군가의 방에서 막 나온 사람 같았습니다. 어젯밤에 어디 있었어?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말했잖아. 친구 미영이 생일이라서 술을 좀 마셨더니 피곤해서 그냥 거기서 자고 왔어. 휴대폰은 배터리가 나갔고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친구 레미안 팰리스 살아? 아내는 순간 흠칫하며 눈을 피했지만 이내에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혹시나 미행했어? 저는 아이를 깨우지 않으려는 듯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아내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하다가 화면에 자신과 그 남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카페에서 웃고 떠들던 모습부터 허리를 감싸 안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아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난 단지 당신에게 양심이란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야. 아내는 제 시선을 피하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모기만 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이야? 언제까지 이 거짓말을 계속할 생각이었어?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내 아내가 다른 놈이랑 밤새도록 붙어있는데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냐고. 말 함부로 하지 마. 수진이가 벌떡 일어나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아무 잘못 안 했어. 그냥 술 마셔서 집에 오기 싫었을 뿐이야. 그 사람은 그냥 친구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친구. 저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친구가 한밤중에 서로 허리 감싸 안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나? 내가 어린애인 줄 알아?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했습니다. 연애 시절 제가 화를 내면 수진이는 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내는 마치 남처럼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어젯밤부터 열이 펄펄 끓었어. 어머니가 밤새 전화했는데 아무도 안 받았고. 당신 이게 옳다고 생각해. 수진이는 그제야 아들을 돌아보았고 그 눈빛이 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내는 아들 곁으로 다가가 이마를 짚어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안해. 애가 이렇게 아픈 줄은 몰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직행해 문을 세게 닫고 목구멍에 걸린 울분을 씻어내려는 듯 세차게 물을 틀었습니다. 제가 나왔을 때 수진이는 아이의 옷가지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행동으로나마 잘못을 뉘우치려는 것 같았지만 제 마음속의 믿음은 이미 산산조각 난 뒤였습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아무리 붙여도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는 법이죠.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관계를 지금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 가족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 할까요? 이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남자를 찾아가 단판을 지어야 할까요? 아직 답은 찾지 못했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아침 이후로 우리 집에는 기묘한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출근했고 수진이는 아이를 등하교시키고 밥을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마주치면 인사는 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연세도 있으신 데다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셨으니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상심이 크실까요? 저는 그저 조용히 수진이의 동선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동영상을 보여준 그날 이후로 아내는 다른 사람처럼 얌전해졌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일도 친구들과의 모임도 사라졌습니다. 휴대폰은 항상 소리를 켜두었고 메시지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를 더 살뜰히 챙겼고 제게도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밖에서 보면 우리 가족이 다시 평화를 찾은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의 침묵은 무언가 더 깊은 것을 숨기고 있는 듯한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제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고 수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 화면에 코를 밟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기척의 아내는 화들짝 놀라며 마치 무언가를 들킨 사람처럼 황급히 휴대폰을 감췄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줄 것을 사온다는 핑계로 집을 나와 위치 추적기를 설치해줬던 친구 동현이를 찾아갔습니다. 동현아, 이것 좀 봐줘. 요즘 아내 폰에 뭐 이상한 거 없어? 문자나 뭐든. 친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추적 프로그램을 열어 스크롤을 내리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동선은 깨끗한데 최근 몇 주간은 집이랑 민준이 학교 근처만 맴돌았어. 근데 미나스파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가 좀 이상해. 메시지는 많이 오가는데 내용이 안 보여.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용이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대화 목록에는 메시지가 왔다고 뜨는데 막상 열어보면 내용이 텅 비어 있어. 이 번호랑만 그래. 아무래도 메시지 숨김 어플 같은 걸 쓰는 것 같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미나 스파라니. 수진이가 미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스파라면 왜 내용을 숨기면서까지 문자를 해야 하는 걸까요? 그 번호 나한테 보내줘. 그날 밤 수진이가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몰래 아내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예전에 등록해 두었던 제 지문으로 잠금을 풀었죠. 주소록에는 정말 미나스파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함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진첩에 최근 삭제된 항목을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얼마 전 삭제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두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와 그 남자였습니다. 장소는 낯선 카페였고 낮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자는 수진이 쪽으로 몸을 기울인 채 웃고 있었고 아내는 그 모습을 몰래 찍은 듯 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다정해서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씁쓸한 감정, 바로 허탈감 때문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남자와 다시 만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저를 속이면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며칠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동현이를 불러내 술 한잔을 했습니다. 술이 반쯤 들어갔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그 남자 좀 알아봐줘. 누군지, 무슨 일 하는지, 어디 사는지, 가족은 있는지 전부 다. 동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계속 쫓을 생각이야? 아니면 뭐 다른 계획이라도 있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일단은 내 집에 끼어든 놈 얼굴부터 제대로 알아야지. 그 후에는 눈 감아주지는 않을 거야. 절대로. 이틀 뒤 동현이는 저를 단골 카페로 불러내 컴퓨터에서 출력한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그 남자의 선명한 증명사진과 함께 상세한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강우, 나이는 38, 미혼. 대형 이벤트 회사의 미디어 홍보팀장. 예전에 부산에서 살다가 서울로 온 지는 1년이 채 안 됐고 흰색 SUV 차량을 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정보는 그가 수진이와 같은 대학교 동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였군. 지난 몇 년간 수진이는 단 한 번도 최강우라는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연락을 해온 걸까요? 누가 먼저 연락했을까요? 그날 밤의 포옹은 최근에 시작된 일일까요? 아니면 수없이 반복된 일이었을까요? 저는 서류 뭉치를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들었습니다. 요란하게 싸우고 싶지도 남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참고 있을 수만도 없었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수진이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진실. 아내는 모든 것을 고백하고 이 상황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수진이는 옷을 개고 있다가 저를 보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 저는 침대에 앉아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한테 아직 숨기는 거 없어? 무슨 소리야. 아내는 시치미를 뗐습니다. 당신 대학교 동문이라는 최강우 말이야. 미디어 홍보팀장이고 흰색 SUV 몰고 레미안 팰리스에 사는 그 남자. 수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아내는 마치 뺨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눈에는 공포와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제 말해.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었어?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수천 개의 거짓말보다 더 제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침실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낀 채 수진이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서서 입술을 굳게 다물고 두 손을 마주 잡은 채 마치 폭풍우를 견디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이 진실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한참 후에야 수진이는 창가 의자에 주저앉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조사한 거야? 저는 피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당신이 날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돌멩이라도 삼킨 듯 꽉 막혀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 두 마디 사과가 제 마음을 가볍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아프게 파고들었죠. 저는 등을 기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해봐. 그놈이랑 언제부터였어? 수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제가 앞으로 몸을 기울여야 겨우 들릴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달 전에 회계 관련 세미나에서 우연히 강우 씨를 다시 만났어. 대학 때 같은 동아리였는데 아주 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 좋게 생각했었거든. 그날 이후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처음엔 그냥 안부만 묻다가 커피 한잔 하자고 해서 만나고 그러다 보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라는 말은 그러다 보니 그놈이 허리를 감싸 안게 내버려 뒀고 그놈 집에 따라 들어갔고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그놈을 만나러 갔다는 뜻이겠죠. 더 이상 아픈 디테일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놈이랑 선은 넘었어?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바로 대답하지 못하더군요. 여자가 이런 질문 앞에서 망설인다는 건 더 이상 부인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수진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준서 씨, 저는 돌아보지 않고 멈춰 섰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나도 알아. 하지만 당신을 배신하려고 작정한 건 아니었어. 그냥 요즘 들어 이 집에서 내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 하루 종일 부엌이랑 아이 방만 맴돌고 당신은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잖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건성으로 응하고는 잠들어버리고 당신을 탓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이 너무 텅 빈 것 같았어. 저는 돌아서서 아내를 보았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강우 씨는 내 얘기를 들어줬어. 그 사람은 내가 여전히 존중받고 관심받을 수 있는 여자라는 걸 느끼게 해줬다고. 물론 그게 당신을 배신할 이유는 못 된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분노와 고통,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최근 몇 년간 저는 일에만 미쳐 있었습니다. 가족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명목하에 정작 제 아내 역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내의 배신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누가 당신더러 다른 남자한테서 새로운 감정을 찾으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제 목소리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습니다. 수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아내는 고개를 들어 전보다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지 않아. 내가 잘못했어. 인정해. 강우 씨랑 모든 관계를 정리할게. 당신이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저는 아내에게 다가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한때 제 세상의 전부였고 저를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남자로 만들어주었던 여자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저를 속이고 모든 것을 숨겨온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내의 눈물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은 안 해. 하지만 지금부터 시간이 필요해.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관계에 아직 되돌릴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보기 위해서. 수진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누굴 만나는 걸 막지는 않겠어. 하지만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줄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순간 한겨울처럼 등골이 시렸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과연 수진이는 정말로 멈출 수 있을까?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한 번 배신당한 사랑은 아무리 애써 붙여도 예전처럼 온전할 수 없으니까요. 그 후 며칠간 저는 용서와 분노 사이에 어중간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마치 반쯤 부서진 다리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돌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밥을 하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순종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모든 행동이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미 찢어질 대로 찢어진 천을 억지로 꿰매려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더 이상 아내의 휴대폰을 훔쳐보지 않았습니다. 믿어서가 아니라 지쳤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하나하나, 위치 기록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것은 저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경계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뚜렷한 이유가 없어도 항상 의심하고 경계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저는
파트너사와의 급한 회의 때문에 늦게 퇴근했습니다. 집에 들어선 이수진이가 민준이에게 글씨 쓰기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따뜻해졌을 그 풍경이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소태밥 남겨뒀는데. 저는 대답 없이 고개만 까딱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주무시러 들어간 뒤였고 집에는 세 사람뿐이었지만 마치 세 겹의 유리벽이 가로막고 있는 듯한 적막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제가 막 자리에 누웠을 때 수진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직도 나한테 화만이 났죠? 저는 눈을 감은 채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화난 거 아냐.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야. 뭘 이해해요? 아내는 제 이불 끝을 살짝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도 가정도 있는 여자가 왜 그렇게 쉽게 다른 관계에 빠져서 모든 걸 잃을 뻔했는지, 이 가정을 생각하는 사람이나 혼자뿐이었는지 그걸 이해해 보려고. 수진이는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 닿는 아내의 손길은 이상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랑 정말 아무 연락도 안 해요. 정말이야. 번호도 차단하고 다 지웠어.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당신이랑 민준이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저는 눈을 뜨고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피로와 후회가 그리고 간절한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빼지도 마주 잡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직 당신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시간이 답을 주겠지.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반대편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 등을 돌린 채 누웠지만 누구도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가 싶었을 때 예상치 못한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토요일 저녁 거실에서 아이와 놀아주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준서 씨, 저는 최강우 씨 전 여자친구예요. 아셔야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누구시죠? 그러자 그녀는 장문의 메시지와 함께 그녀와 최강우가 나눈 대화 캡처 화면을 보내왔습니다. 거기에는 최강우가 이미 남편이 있는 옛 친구를 다시 꼬시고 있다며 남의 아내를 빼앗는 쾌감을 즐기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두 사람을 미행했던 그날 밤 자신의 아파트에서 둘이 선을 넘었다고 자랑하는 음성 파일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음성을 들으며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고통, 인내,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이 역겨운 몇 줄의 문자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동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 20분 뒤 우리는 호숫가에 차를 세워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방금 알게 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동현이는 이를 갈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놈 만나야겠어. 만나서 때리려고? 동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그놈 눈을 똑바로 보고 싶어. 남의 가정을 파괴하면서 얻는 게 대체 뭐냐고 직접 묻고 싶다고. 동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줄게. 그날 밤 동현이의 인맥 덕분에 저는 최강우가 자주 가는 헬스장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1시간 가까이 기다렸을 때 그가 나타났습니다. 훤칠한 키에 깔끔한 외모,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겉보기에는 메시지 속의 그 파렴치함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최강우 씨, 맞죠? 그는 저를 보고 놀란 듯 하더니 이내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아, 수진이, 남편분.
이런 데서 만나니 좀 놀랍네요. 그 도전적인 말투와 태도는 제 이성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단 한 방이었지만 지난 몇 달간의 울분이 모두 담긴 주먹이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반격하는 대신 그는 여전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질투하는 겁니까? 남자가 질투 때문에 주먹이나 휘두르고 좀 없어 보이네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본 뒤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자정이 거의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텅 빈 거리에는 차가운 바람만이 나뭇가지를 스치며 마치 제 지친 한숨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최강우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을 때의 분노는 아직 식지 않았지만 집에 가까워질수록 그 뜨거움은 텅 빈 공허함으로 변해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한 실패자처럼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 마치 오랫동안 저를 기다린 사람처럼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얼굴을 살피더군요. 아마 제 손가락 관절에 작은 상처나 소독약 냄새를 맡았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제가 집 안으로 몰고 온 차가운 공기를 느꼈을 수도 있죠. 어디 갔다 와요? 아내가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아내의 맞은편에 앉아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최강우가 당신한테 연락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굳어있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 찾아갔었어요. 찾아간 것뿐만이 아니야.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몇 가지 질문도 했지. 그리고 이제 다 알게 됐어. 수진아.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놈은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야. 그냥 즐기고 싶었던 거고 다른 남자와의 게임에서 이기고 싶었을 뿐이야. 그리고 당신은 그놈이 판에 끌어들인 장기말이었고 수진이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얼굴을 감싸쥔 채 흐느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속았어. 일이 이렇게까지 끔찍할 줄은 몰랐어. 아니, 당신은 속은 게 아니야.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는 단단해졌습니다. 당신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 단지 스스로 눈을 가리고 그놈이 진심으로 자길 아껴준다고 믿고 싶었을 뿐이지. 이 가정에서 잊혀지는 느낌이 싫어서 더 새롭고 자극적인 사람을 찾은 거잖아. 근데 당신은 잊었어. 새로운 것도 결국 낡게 마련이고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되찾을 수 없다는 걸.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얼굴을 파묻은 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잘못을 저지르고 혼나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저는 침실로 향하다가 문고리를 잡고 멈춰서서 다시 한번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내일 민준이 데리고 며칠 친정에 다녀올게.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충격받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이를 데리고 간다고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당신도 마찬가지고. 민준이는 아무 잘못 없어. 이런 험악한 분위기에서 아이를 지내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머니도 좀 쉬셔야 하고 더 이상 우리 집에서 우리가 원수처럼 지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 얼마나 오래가 있을 건데요? 아내가 붉어진 눈으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며칠이 될 수도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 내가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따라 달라질 거야. 저는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아이의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수진이는 문에 기댄 채 말리거나 붙잡지 않고 제 행동을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아마 아내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변명도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택시를 불러 민준이를 안고 차에 탔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잠이 덜 깬 채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문 앞에 서서 가슴을 부여잡은 채 눈물 젖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돌아보지도 인사하지도 않고 조용히 차문을 닫았습니다. 충청도에 있는 처가에 도착하자 장모님은 저와 민준이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며칠만 민준이 좀 부탁드릴게요. 집에 좀 피곤한 일이 있어서요. 장모님은 저와 손주를 번갈아 보시더니 더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어른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짐작하시니까요. 그 후 며칠간 저는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 밥을 먹이고, 낮에는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저녁에는 아이를 데리고 들판을 뛰어놀았습니다. 마치 진짜 싱글데디가 된 것 같았죠. 수진이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자신이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소용돌이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닷새째 되던 날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길지도 애원하지도 변명하지도 않는 짧은 문자였습니다. 민준이 책상 서랍에 편지 두고 왔어요. 괜찮다면 혼자 있을 때 한번 읽어줄 수 있어요? 저는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깊이 잠든 후 저는 툇마루에 앉아 손전등을 켜고 그 편지를 찾아 읽었습니다. 반으로 접힌 편지지, 푸른색 잉크, 풋풋했던 연애 시절처럼 또박또박 눌러 쓴 수진이의 글씨체였습니다. 준서 씨, 더는 전화도 문자도 못하겠어요. 당신을 더 힘들게만 할 것 같아서요. 바로 용서해달라고 바라지도 않아요. 단 한 가지만 알아줬으면 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지만 단 한순간도 이 가정을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었어요. 저는 새로운 무언가를 얻기 위해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걸었고 결국 제가 가장 필요했던 것이 당신과 민준이가 있는 바로 이곳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아마 이 집을 떠나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당신과 민준이의 인생에서 떠나고 싶지는 않아요. 만약 언젠가 친구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고 생각된다면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모든 걸 용서해달라고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그 문을 나선 날부터 제가 단 하루도 죄책감 없이 잠든 날이 없었다는 것만은 알아주세요. 수진,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심장을 누가 꽉 움켜쥐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어떤 잘못은 너무 커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잊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이 누구보다 간절히 돌아오고 싶어하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든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과연 나에게는 다시 시작할 만큼의 믿음이 남아있는가? 저는 깊은 밤 툇마루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들판의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고 멀리 보이는 집들의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수진이의 편지는 제 손안에서 조용히 온기를 잃어가고 있었지만 그 글자들은 마치 칼날처럼 제 마음에 밝혔습니다. 아내의 또박또박한 글씨체는 우리가 아직 가진 것 하나 없이 소박한 사랑과 약속만으로 행복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기숙사 우편함으로 서로 손편지를 주고받던 그날들을요. 저는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은 채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허탈했습니다. 사실 용서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용서가 곧 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잠시 강가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가 즐겨 찾던 곳이었습니다. 아이를 장모님께 맡기고 저는 친구 동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현아, 시간 괜찮아? 제 목소리를 들은 친구는 반갑게 외쳤습니다. 야, 살아있었냐? 며칠 동안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잖아. 어떻게 지내? 물어볼 게 있어서. 혹시 최강훈의 회사 쪽에 아는 사람 있어? 최강호? 아, 그 자식 아마 있을걸. 왜? 그놈이 수진이 말고 다른 여자랑 얽힌 건 없는지
뭐 공개적으로 터뜨릴 만한 지저분한 건 없는지 좀 알아봐줘. 동현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뭔가 계획이라도 있는 거야? 아직은. 하지만 내 가정을 망가뜨린 놈이 어떤 인간인지 제대로 알아야겠어. 나중에 내가 모든 걸 밝히기로 결심했을 때 그놈이 발뺌할 여지를 없애버리고 싶어. 동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이틀만 줘.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더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모님은 민준이에게 죽을 먹이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물으셨습니다. 박서방, 언제까지 여기 있을 겐가? 저는 장모님을 보았습니다. 그사 이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겠죠.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처한테서 전화가 몇 번 왔었네. 내가 받지는 않았지만 딱하기도 하지. 잘못은 했어도 아주 나쁜 애는 아닌데 나한테 문자로 미안하다고 자네가 이혼하자고 하면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아들만 일주일에 한 번씩 보게 해달라고 하더군.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꽉 메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상처받았어도 수진이가 아이를 끔찍이 사랑하는 엄마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바람을 피우는 순간에도 민준이를 소홀히 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팔을 이마에 얹고 누워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이혼한다면 가장 큰 상처를 받을 사람은 민준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가 부모님이 함께 살지 않는다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상처 입은 마음으로 평생 아이를 책임지는 아빠가 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틀 뒤 동현이가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열어보니 상세한 정보가 담긴 보고서였습니다. 최강우는 이전 회사에서 유부녀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남편이 회사까지 찾아와 난리를 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일로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로 와서 새 출발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오만해 보이는 사진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정복함으로써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는 부류의 남자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잠시 앉아 있다가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울렸을 때 아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응, 나야. 좀 만나야겠어.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언제? 내일 오후. 예전 우리 집 근처 카페에서. 알았어. 갈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완전히 가벼워지지는 않았지만 이전처럼 어둡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직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아이를 장모님께 맡기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카페에 도착해 설탕 없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단순한 회색 니트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아내는 제 맞은편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편지는 읽었어.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됐어요. 저는 동현이가 보내준 서류 뭉치를 꺼내 아내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최강우의 진짜 모습이야. 당신을 더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게 하려고. 아내는 서류를 열어 몇 장 넘겨보더니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당신 마음속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없어. 오늘
내가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게. 만약 당신이 모든 잘못을 마주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가 있다면 나도 이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겠어.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끝내는 거야. 수진이는 고개를 들어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과거는 전부 지울게요. 대신 딱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뭔데? 아이를 용서의 조건으로 삼지 말아줘요. 아이는 아이고 잘못은 내가 한 거니까. 민준이가 죄책감 속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거짓으로 가득했던 그 눈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한번 노력해볼게. 수진이와의 만남 후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멍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진 것도, 그렇다고 완전히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마치 금은 같지만 완전히 깨지지는 않은 유리 같았습니다. 다음날 오후 저는 민준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무척 기뻐하며 달려갔습니다. 수진이는 아들을 힘껏 껴안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시울만 붉어져 있었죠.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시골에서 있었던 일들을 엄마에게 제잘거렸습니다. 마치 며칠간의 이별이 없었던 것처럼요. 어머니는 현관에 서서 그 모습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더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지만 저는 어머니가 이해하고 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개입하고 싶으셔도 최종 결정은 결국 제 몫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저는 혼자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이거 마시면 잠잘 올 거예요. 아내는 창틀에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는 제 옆에 잠시 서 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최강호 씨 회사에 전화했어요. 녹음 파일도 보냈고 그 사람한테 마지막 문자도 남겼어요. 네, 나약함 때문에 당신을 찾아가서 미안해요.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저는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믿을 거라고 생각해? 아내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바로 믿어달라고 바라지 않아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신이 믿든 안 믿든 강요할 수는 없겠죠. 저는 침묵하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썼지만 따뜻했습니다. 나 내일부터 다시 출근해. 당신도 이제 다시 일하는 거 생각해봐. 계속 집에만 있는 것도 좋지 않아.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력서 냈어요. 예전 직장에서 연락 와서 아마 다음 주부터 출근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다시 일하기를 바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에게 남편과 아이 말고 다른 목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더 바쁘게 살다 보면 허황된 환상 같은 것들을 잊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시간은 조용한 시험처럼 흘러갔습니다. 한 달, 두 달, 그리고 석 달, 저와 수진이는 여전히 한 집에 살면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아이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장을 보러 갈 때 손을 잡지 않았고 아이가 잠든 후 서로 눈을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감정은 마치 물이 마른 강과 같았습니다.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강바닥에 울퉁불퉁한 돌멩이들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우연히 옛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학교 동창이었던 유나였습니다. 지금은 웨딩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SNS에서 우연히 저를 보고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오빠는 여전하네. 차분한 건 똑같은데 왜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아?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오래 못 본 친구가 그걸 알아볼 줄은 몰랐네요. 우리는 몇 번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사적인 내용은 아니었지만 수진이가 우연히 제가 지우지 않은 대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제 휴대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유나라는 사람 누구예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옛날 친구. 그냥 안부 묻는 문자였어. 오빠 잘생겼다고, 눈빛이 슬퍼 보인다고 하던데요. 오빠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내를 피하지 않고 쳐다봤습니다. 질투하는 거야? 아내는 전에는 본 적 없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슬퍼서요. 몇 년을 같이 살면서 어떤 남자도 저한테 슬프냐고 물어봐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나한테 피곤하냐고 물어본 적 없었으니까. 더 이상 아무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 등을 돌린 채 누웠지만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관계의 파열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진심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제가 마당에서 세차를 하고 있을 때 수진이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년에 찍은 세 식구의 가족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사진 찍던 날 기억나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민준이가 열이 좀 있었는데도 공원에 가서 기어코 사진을 찍겠다고 고집부렸잖아. 내가 애를 안고 있을 때 당신이 몰래 찍었지. 알고 있었어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그때 오빠가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모른 척한 거였구나. 수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세 사람만의 여행을 가자고 하면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저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아내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맹목적인 희망이 아니라 진심으로 무언가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하지만 이건 그냥 여행일 뿐이야. 다녀와서도 우리가 예전과 똑같다면 아무것도 다시 시작할 수 없어.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우리는 배낭을 메고 아이를 데리고 평창으로 떠났습니다. 여행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우리에게 있었던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실수로 더럽혀진 무언가를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여행은 정말로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변코 이후 첫 세 식구의 여행지로 평창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의 풍경이 아름다워서도 공기가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저와 수진이 모두 각자 와본 적은 있지만 함께 와본 적은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둘 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곳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다시 시작할 수 없다면 적어도 모든 것을 평화롭게 끝낼 수 있는 조용한 장소가 되기를 바랐을 겁니다. 우리는 야간 기차를 탔습니다. 민준이는 무척 신이 나서 잠시 눕는가 싶더니 이내 벌떡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수진이는 아이를 위해 두꺼운 외투, 목도리, 우유, 그리고 작은 장난감까지 살뜰히 챙겼습니다. 제잘거리는 모자의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서글퍼졌습니다.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이 순간이 온전한 추억이 되었을 텐데 지금 이 여행은 다시 함께할 것인가 아니면 헤어질 것인가 하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인 시험과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평창의 공기는 차가웠고 안개가 자욱하게 마을로 들어서는 작은 길들을 덮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약한 홈스테이는 산 중턱에 위치해 발코니에서 계단식 논을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풍경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고 공기는 모든 피로를 씻어내는 듯 맑았습니다. 그곳에서의 첫 아침 식사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만 신나서 뛰어다니며 안개를 가리키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구름이다. 아빠, 저거 공룡 같지 않아요? 수진이는 아이를 보고 또 저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슬픔도 회피도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큰 폭풍우를 겪고 빛을 향해 나아가려는 사람처럼 조용하고 진실된 눈빛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우리는 아이를 데리고 근처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고 수진이는 조금 뒤에서 천천히 따라왔습니다. 붉은 흙길 위 아직 벼익는 냄새가 남아있는 계단식 논 사이를 세 사람이 함께 걸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감정은 어떤 글자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무 울타리가 있는 길모퉁이에 이르렀을 때 수진이가 갑자기 걸음을 빨리해 제 옆으로 오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빼려다 멈칫하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내가 멀리 안개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지붕들을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걸 잃었어요. 하지만 가장 두려운 건 당신과 민준이를 영원히 잃는 거였어요. 저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 일을 발견한 초기의 날카로운 시선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만 내가 과연 한 번 더 사랑할 만큼 너그러울 수 있을까? 라는 낡은 질문만이 마음속에서 되풀이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나무방 발코니에 혼자 앉아 있는데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수진이가 문을 열고 나와 제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고는 옆에 앉았습니다. 옛날에 이런 풍경을 꿈꾼 적이 있어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산속에서 남편은 옆에 있고 아이는 방에서 곤히 자는 저녁. 부자가 되는 건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만 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잊었어? 제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목이 맨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애정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서도 그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약해 보이고 귀찮은 존재가 될까봐 두려워서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좋은 남편은 아니었어. 너무 바빴고 너무 무심했지. 하지만 내가 절대 하지 않았을 한 가지는 배신이야.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그녀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꽉 잡았습니다. 만약 괜찮다면 저한테 1년만 시간을 줘요. 제 자신을 증명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1년이요. 만약 1년 뒤에도 당신이 여전히 잊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때는 아무 미련 없이 떠날게요. 붙잡거나 다투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내의 말이 낡은 변명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간절함이었습니다. 애원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갔다는 것을 알고 기꺼이 되돌아오려는 사람의 진지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하루 세지는 않겠어.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내 마음에 다시 안도감이 찾아온다면 그때는 나도 자연스럽게 답을 알게 되겠지. 수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산속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포옹도 입맞춤도 없었지만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팽팽한 기타줄 같던 긴장감도 골마 터질 듯한 상처의 통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단단한 껍질을 깨고 빛을 찾아 막 돋아나는 작은 새싹 같았습니다. 여행은 사흘 만에 끝났지만 서울로 돌아왔을 때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를 잊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용서란 잘못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수진이의 휴대폰을 훔쳐보지 않았습니다. 꼬투리를 잡으려 하지도 상상력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현실적인 눈으로 아내를 관찰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돌보는 방식,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 매일 아침 저를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서로에게 등을 돌리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평창 여행 이후 우리 가족의 삶에는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화처럼 극적인 화해나
낭만적인 재회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평범했습니다. 밥을 먹고 아이를 돌보고 출근하는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심의 눈초리가 아닌 차분한 관찰자의 시선으로 수진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더 일찍 일어났고 아침 식사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예전처럼 요리하면서 휴대폰을 보는 일도 없었습니다. 매일 저녁 제가 퇴근하면 아내는 먼저 다가와 피곤하지 않냐고 도와줄 것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이도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아마 엄마 아빠가 더 이상 서로를 보며 나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제가 가장 주목한 것은 저를 보는 수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훔쳐보거나 피하지도 않았고 죄책감에 젖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여자의 정직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진이가 두꺼운 노트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요. 아내는 노트를 제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제가 노트를 펼치자 제가 민준이를 데리고 처가에 가 있던 시절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첫 장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일차 당신과 아이가 떠났다. 텅 빈 방을 정리하는데 이상하게 조용하다. 세 사람의 사진을 꺼내보다가 목이 메었다. 저는 일기를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텅 빈 집에서 어떤 하루하루를 보냈는지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부터 무엇을 깨달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구절에서는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켜야 했습니다. 5일차 시장에 가서 무심코 3인분을 샀다. 집에 와서야 혼자라는 걸 깨달았다. 내게 부족했던 건 음식이 아니라 두 부자의 발걸음 소리였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아내를 이해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끝까지 읽으면 너무 빨리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고개를 드니 수진이가 문에 기댄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 읽으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절대 잊지 못할 거야.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평생 살고 싶지도 않아. 나한테는 믿고 앞으로 나아갈 이유가 필요해. 당신이 그 이유를 줄 수 있어?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저 아주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서서히 일상의 리듬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이와 놀고 있었고 수진이는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돌아온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제게 초음파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 것인지 몰랐지만 산모 이름이 김수진인 것을 보고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임신했어? 제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주 넘었대.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초음파 사진이 들려 있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과연 내가 정말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을까? 이 아이가 우리를 묶어주는 끈이 될까? 아니면 또 다른 시험이 될까? 혹시 의심해요? 수진이가 돌려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내는 피하지 않고 그저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 의심이 남았다면 난 이 집에 돌아오지도 않았을 거야. 아내는 제 옆에 앉아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주 힘주어서 이 아이가 우리 관계의 해결책이 되길 바라진 않아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초음파 사진 속 희미한 심장, 박동 소리를 상상하자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울렁거렸습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장, 그리고 또 다른 도전. 이번에는 서로의 손을 꽉 잡지 않으면 누구도 이 길의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우리 부부 사이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옆으로 누워 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 심장이 걱정이나 분노가 아닌 희망으로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시련 끝에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가족이라 부르기에 충분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수진이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된 후 제 마음속에는 기쁨과 걱정,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아직 상황을 잘 몰랐지만 엄마가 피곤해하거나 입덧을 할 때면 알아서 물을 가져다 주며 엄마, 물 마셔. 토하지 마, 속상해라고 말하는 기특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퇴근 후 배를 감싸 안고 잠든 아내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나에게는 이 관계를 이어갈 인내심이 충분한가? 내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끌어안을 만큼 큰가?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수진이의 임신 사실을 모르셨습니다. 관계가 좀 더 안정되면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어머니께서 예고 없이 집에 들르셨습니다. 그때 마침 수진이는 화장실에서 아이 옷을 손빨래 하다가 입덧 때문에 얼굴이 새하얘진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다그치듯 물으셨습니다. 얘, 너 요새 왜 그러니? 안색이 영 안 좋다. 꼭 오래 앓은 사람 같네. 저는 문 앞에서 얼어붙었고 수진이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어머니는 수진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안색을 살피더니 저를 획 돌아보셨습니다. 준서야, 얘 혹시 임신했니?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6주 넘었어요. 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계시더니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운 한마디를 내뱉으셨습니다. 참, 이 집안은 고생이 끝이 없구나. 저는 깜짝 놀라 한 걸음 나섰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는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네가 보기엔 내가 모질어 보이겠지. 근데 솔직히 묻자. 그 애 정말 내 애 맞냐? 그 말은 애써 평온을 되찾으려던 우리 집의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화장실에 있던 수진이는 그 말을 똑똑히 듣고 온몸이 굳은 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어두워진 눈으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심하십니다. 제가 믿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일은 이제 다시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자꾸 이러시면 저희가 애써 다시 쌓아 올린 모든 게 무너집니다. 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한밤중에 딴 놈 집까지 찾아갔던 며느리가 이제 와서 임신한 배를 내밀고 다시 시작하자는데 그걸 믿으라고? 네가 믿는 건 내 자유지만 나는 그 꼴 못 본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가 완고한 분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말씀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화장실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문틀을 잡은 채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께 용서해달라거나 예뻐해달라고 빌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없습니다. 이 아이는 저와 준서 씨의 아이고 민준이의 동생입니다. 자신이 만들지도 않은 상처 때문에 태어나기도 전에 경멸당해야 할 이유가 없는 생명이라고요. 어머니는 입을 다무셨습니다. 수진이가 그렇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하신 듯 했습니다. 저 역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나긴 방황 끝에 처음으로 수진이가 진정으로 어른이 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피하지 않고 애원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를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당당히 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작게 콧방귀를 뀌더니 문 쪽으로 돌아서셨습니다.
나는 상관 안 한다. 하지만 이제 이 집에 예전처럼 드나들 일은 없을 줄 알아라. 간다. 저는 어머니를 붙잡고 싶었지만 수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어머니를 선택한다면 수진이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그날 저녁 아무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만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 뿐이었죠. 아이가 잠든 후 수진이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께 그렇게까지 말하면 안 됐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옳았어. 당신이 당신 아이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어? 아내는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냥 당신하고 어머니 사이에 제가 가시가 될까봐 두려워요. 저는 아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들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아들의 가족 전체를 받아들이셔야 할 거야. 만약 거칠에만 지키려다 진짜 가족을 잃게 되신다면 그건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수진이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처음으로 망설임이나 어색함 없이 꽉 잡았습니다. 깨졌다가 다시 붙은 관계는 결코 예전처럼 매끄러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려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충돌조차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우리 집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요란한 폭풍이 아니라 우리가 애써 다시 쌓아올린 희미한 안정감을 앗아가는 조용한 폭풍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말이 더 없어졌습니다. 울지도 화내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봤습니다. 남은 평화를 지키려는 아내의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제가 먼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괜찮다, 잘 지낸다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얘기는 꺼내고 싶지 않다고도 하셨죠. 어머니의 분노는 여전했지만 마음속으로 갈등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평생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이끌어 오셨는데 아들이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을 배신했던 여자의 편을 드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드셨을 겁니다. 저는 어머니를 재촉하거나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어머니께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온을 되찾는가 싶었던 삶은 임신 10주 차에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화요일이었습니다. 제가 한창 회의 중일 때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병원인데 피가 너무 많이 나. 의사 선생님이 유산기가 있대. 저는 벌떡 일어나 정신없이 차키를 챙겨 회의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수진이는 이동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고통에 찬 표정으로 배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저를 밖으로 불러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산모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최소 2주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으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이였지만 이미 우리 가족의 일부였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실로 들어가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넋이 나간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아기 꼭 지켜줄게. 그 순간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아왔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후 처음으로 의심 없이 모든 것을 의지하는 간절한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며칠간 휴가를 내고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이번 첫날 밤 저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내가 잠든 틈을 타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께서 화나신 거 알아요. 하지만 수진이가 유산기 때문에 입원했습니다.
손주가 걱정되신다면 노여움 푸시고 안부 한마디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문자는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벽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쓰라렸습니다. 이틀 뒤 수진이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었을 때 저는 잠시 집에 들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식탁 위에는 닭죽과 영양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어머니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내 문자 봤다. 며칠 생각해보니 나도 너무 고집을 부린 것 같더구나. 결국 내 자식, 내 손주만 힘들게 하는 짓이었어.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애를 용서한 건 아니다. 하지만 내 손주는 불쌍하지. 어쨌든 우리 집 핏줄인데. 이번에는 부디 소중히 여길 줄 알았으면 좋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살짝 닦고는 자리에서 일어서셨습니다. 가자. 병원에 잠깐 들렀다 가마. 어머니가 병실에 들어섰을 때 수진이는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눈을 뜬 아내는 어머니를 보고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죽과 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수진이는 허둥지둥 몸을 일으켜 앉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는 아내를 쳐다보지 않고 퉁명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조리나 잘해. 이번에도 무슨 일 생기면 나한테 용서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그리고는 저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먼저 간다. 너는 여기 잘 지키고 있어. 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조금 굽어 보였지만 오늘 어머니의 등장은 아주 큰 발걸음이었습니다. 용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받아들이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수 없다면 적어도 조금은 내려놓아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수진이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내의 손을 잡고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당신 정말 잘하고 있어. 아내는 저를 보며 기나긴 고통의 시간 끝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곤하지만 가벼워 보이는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누구도 오랫동안 평온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법인가 봅니다. 다음 날 저녁 제가 집에 잠시 들렀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준서 씨, 저 최강우입니다. 만나 뵙고 싶습니다. 단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뵙고 싶습니다.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어두운 거실 한가운데 선 채로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뺨을 차갑게 스쳤습니다. 최강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단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뵙고 싶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가 왜 다시 나타난 걸까? 사과를 하려는 걸까? 도발을 하려는 걸까? 아니면 내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 잠시 망설인 끝에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황금빌딩 옆 코너 카페. 저는 수진이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더 이상 그 남자와 마주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해 출입구가 잘 보이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확히 9시가 되자 최강우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깔끔한 셔츠에 번쩍이는 시계, 단정하게 넘긴 머리.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긴장과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아 커피를 주문하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다시 나타날 자격이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꼭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아내분과 관련된 일인데 제가 직접 말씀드려야만 모든 진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말없이 커피잔만 쥔 채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시선을 내리깔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저를 때리신 것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맞아도 싼 짓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준서 씨가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저와 수진 씨 서로 진심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최근에 시작된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이지? 최강우는 무언가 아주 힘든 말을 하려는 듯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희 대학 시절의 사귀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아니었죠. 수진 씨는 그때 다른 사람과 애매한 관계였고 저 역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몇 달간 비밀스럽게 만났습니다. 그러다 수진 씨가 먼저 관계를 정리했고요.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목이 바싹 말라왔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작년에 세미나에서 수진 씨를 우연히 다시 만났을 때 저는 그가 준서 씨의 아내인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후에는 물러서려고 했지만 수진 씨도 단호하게 끊어내지는 않았습니다. 제 문자에 답장을 했고 몇 번 만나주기도 했죠. 저도 인정합니다. 이기적이었고 자만했습니다. 수진 씨가 아직 저에게 마음이 남았다고 착각했죠. 하지만 준서 씨에게 들킨 그날 밤 이후로 수진 씨는 정말로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제 전화를 받지도 문자에 답장하지도 않았죠. 저도 홧김에 수진 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수진 씨가 과거 얘기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저는 준서 씨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날 이후로 수진 씨는 결코 당신을 다시 배신하지 않았다는 걸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저와 수진 씨의 마지막 대화 녹음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그날 수진 씨가 저를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다시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확실히 끝내기 위해서였죠. 저는 그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이걸 나한테 주면 당신 잘못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최강우는 지친 기색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평생 남의 아내나 뺏는 놈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도 않고 당신이 계속 의심해서 수진 씨가 죄책감 속에 살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누가 어디까지 잘못했는지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아이가 의심 가득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돌아서서 카페를 나갔습니다. 그의 말은 등이 어ትን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가 잠든 후 저는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폴더에는 마지막 MP3라는 파일 하나만 있었습니다. 저는 헤드폰을 끼고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아주 또렷하고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여기 온 건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에요. 한 번은 제대로 끝내고 싶어서예요. 제가 일을 이렇게까지 만든 거, 처음부터 확실하게 선을 긋지 못한 거 다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은 누구도 속이고 싶지 않아요. 이어서 최강우의 잠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사랑한 적은 있었어? 네. 하지만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지금 저는 제 남편을 사랑하고 제 아이와 가정이 있어요. 그게 제 진짜 인생이에요. 몇 시간의 도피나 밤늦게 주고받는 몇 개의 문자가 아니라요. 저는 거기까지만 듣고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USB를 뽑아 책상에 던져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말은 다른 사람에게 들으면 절대 믿을 수 없지만 내가 의심했던 바로 그 사람의 입에서 직접 듣게 되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기쁨이나 안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배를 감싸 안고 잠든 수진이를 보았습니다.
그 얼굴이 폭풍우가 지나간 후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아 아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습니다. 용감하게 멈춰줘서 고마워. 나도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파헤치는 건 멈출게.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몸을 숙여 아내의 이마에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맞췄습니다. 소리내지 않아도 전해지는 용서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듣고 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수학 공식처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결심하고 과거를 파헤치는 것을 멈췄음에도 마음 깊은 곳의 균열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상처가 저를 더 이상 핥히지 않도록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조용히 서두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수진이는 태교에 집중했고 저는 일하고 아이를 돌보며 가끔 어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어머니는 예전처럼 차갑게 대하지는 않으셨지만 어머니와 수진이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얇은 막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던 어느 날 오후 저는 민준이의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민준이가 학교에서 좀 이상해서요. 교실 구석에 혼자 웅크리고 앉아서 아무하고도 말을 안 하려고 해요. 제가 다가가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왜 우냐고 물으니 엄마 아빠 헤어지지 마세요. 무서워요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복도에는 어깨끈이 해진 책가방을 끌어안은 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두 눈은 퉁퉁 붓고 퀭했습니다. 저를 본 아이는 예전처럼 달려오지 않고 그저 고개를 들어 속삭였습니다. 아빠, 엄마 버리지 마세요. 네.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실패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배신당해서도 질투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저와 수진이가 만들어낸 차갑고 숨막히는 집안 분위기 속에서 제 아이가 이토록 깊은 상처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누가 무슨 말 했어? 제가 묻자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말 안 했어요. 근데 엄마는 맨날 울고 아빠는 맨날 슬퍼 보여요. 우리 집 예전처럼 아무도 안 웃어요. 우리 반 티토는 엄마 아빠가 헤어지고 나서는 아무도 자기를 데리러 오지 않는데요. 나도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요. 저는 아이를 더 꽉 껴안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민준이 절대 안 버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는 민준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우리 아들은 아빠 엄마한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보물이니까.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습니다. 나 엄마도 사랑하고 아빠도 사랑해요. 아빠, 엄마 용서했으면 이제 웃어주면 안 돼요. 저는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 비친 제 모습은 사랑과 증오 사이에서 길을 잃었던 한 명의 아빠이자 남편이자 남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이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를 더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아내는 아이에게 과일을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수척한 얼굴, 더 이상 어둡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무심코 엄마, 우리 왜 요즘 공원에 안 가? 라고 물을 때면 그 눈빛이 깊이 가라앉곤 했습니다. 아이가 잠든 후 제가 먼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예전처럼 우리 가족 다 같이 어디 놀러 갈까? 수진이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눈을 반짝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 말 하려고 했어요. 요즘 민준이가 밤에 자꾸 악몽을 꾸는지 뒤척이더라고요.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서 그런가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도 이제 지난 일에만 갇혀 살 수는 없잖아. 우리가 잘못한 건 우리가 고쳐나가야지만 아이가 그 결과를 감당하게 해서는 안 돼. 수진이는 잠시 저를 말없이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가끔 당신이 민준이랑 노는 모습을 보면 당신이 너무 안쓰러우면서도 무서워요. 언젠가 나를 보다가 또 처음처럼 아파할까봐 더 이상 그런 기분으로 하루하루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다가가 아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잊지는 못해.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도 않아. 내가 이 집에 머물기로 선택했다는 건 당신과 나 자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뜻이야.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부탁이에요.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또 자격 없다고 느껴지면 예전처럼 침묵하지 말아줘요. 말해줘요. 저는 침묵이 제일 무서워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 일요일, 우리 가족은 공원에 갔습니다. 민준이는 신나게 뛰어다녔고 회전 목마를 타고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처럼 저와 수진이를 전기차에 함께 태웠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호수에 비친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수진이의 어깨를 감싸자 아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같은 날을 다시 선물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대답 대신 아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았지만 적어도 오늘 저는 제 옆에 앉은 이 여자가 진심으로 머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제 마음속에 남은 모든 것을 다해 이 가정을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더디게 매섭지 않게 찾아왔습니다. 창문 틈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마지막 남은 목련 향기를 실어왔고 사람들을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수진이의 외도를 발견한 날로부터 벌써 8개월 가까이 흘렀습니다. 한때 비밀과 무거움으로 가득 찼던 우리 집은 이제 민준이의 웃음소리와 조심스럽게 돌아온 사랑의 온기로 다시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배는 어느덧 8개월 차에 접어들어 눈에 띄게 불러왔습니다. 저는 아침에는 아내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밥을 하고 밤에는 아내의 배에 손을 얹고 아이의 태동을 느끼는 완벽한 남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동생이 생긴다는 사실에 무척 들떠 매일 뱃속의 아기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아무런 제약이나 걱정 없이 편안하게 웃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어쩌면 가족이란 모든 것이 부서진 후에도 서로의 곁에 남기를 선택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12월 초 유난히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막 수진이를 데리고 정기 검진을 가려던 참에 아내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진짜 진통이 온 것 같아. 저는 순간 굳었다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우리는 허둥지둥 짐을 챙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속을 밟는 동안 저는 갈 곳 잃은 사람처럼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한 번 아빠가 되어본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걱정과 함께 이 작은 가족이 다시 한번 깨어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3시간 가까운 진통 끝에 의사 선생님이 마스크를 벗으며 웃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3.2캐리기의 예쁜 공주님이에요. 저는 울음이 터져 나올 뻔한 것을 간신히 참고 벽에 기대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수진이는 지쳐 있었지만 제게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내의 품에는 작고 붉은 얼굴의 딸아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아기의 이불 위로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견뎌줘서 고마워.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보았습니다. 내 손을 놓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일주일 뒤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병실에 들어선 어머니는 요람에 누워있는 작은 손녀를 보시고는 잠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아 어머니의 품에 안겨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손녀를 받아 안으셨습니다.
늘 굳어있던 얼굴이 봄눈 녹듯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등을 토닥여 주시더니 수진이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를 건강하게 지켜줘서 고맙다. 전에 내가 심한 말을 했다면 미안하다.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며 눈시울을 붉히고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사과드려야죠.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하고 준서 씨 힘들게 한 거 다 제 잘못인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여전히 손녀를 꽉 안은 채로요. 이제 다 지난 일이다. 서로 곁을 지킬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알고 다시는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게야. 저는 그 모습을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원망도 벽도 없었습니다. 부서진 균열 위로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의 집이 단단하게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수진이와 함께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듯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직도 옛날 생각 많이 나요?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아픈 기억도 언젠가는 멈춰야지. 그냥 이런 생각해. 만약 그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화내지 않고 당신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오늘 같은 날이 왔을까?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아마 하늘이 우리에게 서로를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일부러 먼 길을 돌아오게 했나 봐요. 저는 아내를 돌아보며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응.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베란다 아래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집안에서는 작은 딸아이의 울음소리가 마치 평화롭고 소박한 새로운 인생의 장을 알리는 음악처럼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인생에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진심으로 돌아와 자신의 과오를 마주하고 남은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 때 가족이라는 이름은 폐허 위에서도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열 용기를 내어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남편 입장이었다면 어떠셨을까요? 용서를 택하셨을까요? 아니면 관계를 놓아버리셨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공유도 잊지 마시고요. 가족과 사랑,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 대한 더 깊이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